시어쌤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2021년 수능을 대비하는 수완 4차, 수능 완성 4차 모의고사를 한번 치러봤었는데, 우리 학원에서 공부했던 친구들 함께 틀린 문제 중심으로, 많이 틀린 문제 중심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고 어디에서 근거가 찾아졌었는지를 같이 좀 점검하면서 고등에 필요한 문제를 풀어내는 근거를 찾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개념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그 개념을 어떤 개념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같이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틀린 문제 중심으로 나와 있는데 내가 문학 문제를 다 맞았어요 하는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도 좀 영상을 보면서 내가 찾았던 근거는 과연 맞은 근거를 제대로 찾았었나? 그리고 내가 이해했던 개념은 정확하게 맞는 개념이었나? 정확한 개념은 뭐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는 시간으로 삼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섬세하게 근거를 찾아내고 개념을 정리하고 이런 실력들이 내 것으로 쌓여질 때 결국은 그게 점수라는 열매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이 영상이 거기에 도움이 좀 되기를 그렇게 기대하면서 쌤 영상 찍겠습니다. 자, 31번부터 여러분 문학 문제가 시작이 되고 있었어요. 3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가 있었고요. 선택지를 보면 잠깐만요. 31번을 선생님이 좀 봤더니 31번에 1번 한 친구 또 3번 한 친구 고3 친구들 중에도 이런 선택지를 한 친구들이 좀 있었네요. 보세요. 답은 2번이었습니다. 답은 2번이었고요. 비현실적인 사건을 삽입해 인물의 비범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게 이제 정답이었는데 비현실적인 사건 근거가 여기 나와 있었죠. 희고 붉은 옷을 입은 이제 풍악을 연주하려고 이제 최치원이 중국에 갔잖아요, 여러분. 중국에 갔는데 중국의 황제가 또 중국의 학사들이 테스트하고 싶었단 말이야. 이 인물이 얼마나 비범한지를 테스트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풍악을 연주해라. 너희들이 풍악을 이제 악단을 데려다가 풍악을 연주하면 거기서 뭔가 이렇게 무슨 덫처럼 올가미처럼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끔 그렇게 음모를 꾸며놓은 거지. 어떤 문을 지나갈 때 풍악을 울리면 뭔가 덫이 내려오는 것으로 이렇게 음모를 꾸며놓고 있었단 말이야. 그랬는데 풍악이 울리지 않았어. 그래갖고 왜 풍악이 안 울렸니? 하고 가본 거야. 그랬더니 악사들이 하는 말이 첫 번째 근거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풍악을 연주하려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일부러 안 한 게 아닌 거야. 연주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희고 붉은 옷을 입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와서 쇠뭉치를 가지고 막 치는 거지. 그래갖고 막 시끄러워가지고 풍악을 울릴 수가 없었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 수천 명이 큰 손님이 오시니 떠들지 마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래갖고 너무 놀라갖고 풍악을 울리지 못했다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황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사람을 시켜 가보게 했더니 땅굴 속에 큰 뱀들이 우글우글하고 있더라는 거지. 이 수천 명이 바로 뭔 거야? 뱀들인 거야. 그러니까 최치원이 어떤 말하자면 이제 테스트를 치르고 있는 중인데 중국 황제에 의해서 테스트가 치러지고 있는 중인데 그때 그 테스트를 막아섰던 그 힘, 최치원을 보호했던 힘, 초월적인 힘이 개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최치원이라는 인물이 중국이라는 이 대국이 함부로 하지 못할 정도의 하늘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비범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부각하고 있는 부분이 나온 거죠. 두 번째 근거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중국에서 이제 최치원이 중국으로 갔잖아. 그리고 이제 과거 시험이 치러졌단 말이야. 그리고 치원이 장원에 뽑혔어. 과거에 이제 1등을 한 거죠. 과거 시험에. 그래서 황제가 수많은 상금을 화사했고 황제의 친시가 있던 날 그러니까 황제가 친히 이제 시험을 보는데 그날 쌍용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최치원이 지은 시를 취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뭐야? 최치원의 시가 용이 탐낼 정도의 하늘의 어떤 비범한 어떤 초월적인 힘이 탐낼 정도의 엄청난 작품이었다는 얘기지. 이것도 비현실적인 일이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비현실적인 장면을 통해서 최치원이 얼마나 뛰어난 인물인지를 부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두 개의 근거가 나왔고 이런 것들을 우린 여러분
고전소설의 전기적 장면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자, 전기 어떻게 쓰는 거였어? 네, 이 기가 무슨 기자였어? 기이할 기자였었죠. 그래서 기이한 일을 전하는 그런 고전소설의 특징이 이런 본문들에 대단히 잘 드러났고, 고전소설에 2번 같은 선택지가 나오게 되면 답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여러분. 답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선택지를 놓치고 가시면 안 됩니다. 고전소설에서는요, 한 10편 중에 한 7편 내지 8편이 이런 정기적인 장면들을 담고 있어요. 더군다나 영웅소설에서는 이런 장면들이 대단히 많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2번 같은 선택지가 나오면 적절한 것은 답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놓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번 한 친구, 3번 한 친구가 좀 있었다고 그랬어요.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선을 빌려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고전소설은요, 거의 90% 이상 3인칭 전지작가 시점이고, 전지작가 시점의 서술자는 이게 이제 작품 3개면 작품 3개의 바깥에 서술자가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특정 인물에게 초점을 맞춰주는 거야. 그래서 그 인물이 주로 보고 주로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그 A라는 인물의 필터를 거쳐서 서술자가 그 인물 중심으로 보고 생각하는 거를 기록한다. 그거를 우리가 특정 인물의 시선을 빌린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런 특정 인물을 여러분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초점 화자라고 말한다고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처음 듣는 친구들은 이런 개념이 전지작가 시점에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이해하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이 어떻게 되냐면요. 본문 전체가 A라는 특정 인물 중심으로 그 인물이 보는 거, 그 인물이 생각하는 것 중심으로 기록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최고원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전지작가 서술자의 객관적인 시점이 그대로 기록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특정 인물, 지금 주인공이 최고운, 최치훈이니까 최치훈이 보는 것 위주로, 최치훈이 생각하는 것 위주로 기록이 본문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선생님 좀 참고 삼아 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선을 빌려 사건을 전달하는 이런 3인칭 전지작가 시점에 초점화자가 나타나는 건요, 현대소설에 많아요. 현대소설에 많이 있고, 고전소설에서는 좀 드뭅니다. 오히려 고전소설에서는 이런 초점화자를 활용하기보다는 서술자가 개입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드러내는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좀 드러내는 경향이 강하죠. 이 말은 초점화자는 왜 쓰는 거다? 객관적인 시점을 표방하고 있는 3인칭 전지작가 시점에서 작가가 자기 의도를 좀 인물을 통해 완곡하게 드러내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식이 3인칭 전지작가 시점에 초점하자라는 뜻이에요. 현대소설에서는 이 편집자적 논평이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초점하자다. 이런 식으로 대충의 아웃라인을 좀 잡고 가면 이게 100% 다 모든 고전소설은 그럼 초점하자가 없냐? 또 그렇게 얘기하기에도 또 무리가 있고, 그 초점화자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또 현대소설엔 그런 편집자적 논평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편집자적 논평을 굉장히 또 선호하는 작가들에게서는 잘 드러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건 100%는 아니고 한 70%, 80% 이런 대충의 아웃라인이 어떻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를 내가 머릿속에 개념으로 좀 잘 이해하고 정리해 놓고 가면 지문을, 이런 선택지들이 나왔을 때 지문을 이해할 때 훨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좀 정리해 주는 거니까 그것들을 참 머릿속에 잘 담아두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고전소설이야. 초점하자 나타나지 않았고 1번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3번. 이 3번 한 친구들은 왜 그랬을까? 선생님이 좀 2점짜리 문제를 그냥 날렸는데 인물의 외향을 묘사했다 그러면 여러분, 외향이 그림 그려지듯이 드러나야 돼. 선생님이 수업 시간 여러 번 설명했는데 외향을 묘사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러는 거지.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가서 야, 누구누구야, 선생님 좀 묘사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위아래로 흐른다니까.
위아래로 훑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선생님 머리를 이렇게 질끈 묶고요. 눈은 어떻게 생겼고, 코는 어떻게 생겼고, 입술에는 뭐 무슨 색깔의 루즈를 발랐고, 뭐 손에는 반지를 끼고 있고, 뭐 핑크색 가디건을 걸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쫙 그려주는 거야.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어떻게 인물이 어떤 지위를 갖고 있고 인물은 어떤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외양을 묘사해서 보여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 외양을 이렇게 묘사했어. 머리를 묶고 뭐 이렇게 외양을 묘사함으로써 와, 이분은 참 차분하고 이분은 진짜 뭐 문학 선생님인데 오, 설명을 진짜 너무 이런 게 다 외양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그 얘기인 거지. 뭐 있어요? 일단 없었어요. 이 본문에 없었고 사실은 외양을 묘사함으로써 그 인물이 지위까지는 뭐 아주 뭐 고급스러운 비단 옷을 입고 있었다 또는 뭐 머리에 관을 쓰고 있었다 이런 걸 통해서 지위를 드러내는 건 가능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인물의 성품까지 드러낸다? 글쎄 어떨까? 성품을 드러내는 외양 묘사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자면 뭐 코를 질질 흘린다? 뭐 이러면은 뭐 이 성격이 되게 막 좀 약간 체질맞은 뭐 이렇게 연결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런 외양 묘사가 일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여러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 외양을 묘사한다는 건 뭐고 그 외양 묘사를 통해 성품이 드러난다는 건 과연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서 선택지를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선생님 지금 얘기한 거를 여러분들 선생님은 필기 안 했어.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선생님 설명을 좀 필기를 하세요. 외양을 묘사한다는 거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 위아래로 훑으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끔 머릿속에 그림이 떠오르게끔 그렇게 하나씩 뜯어가지고 관찰해서 보여주는 거라 그랬어. 그걸 통해 지위와 성품이 품성은 성품이잖아. 그게 드러난다는 건 어떤 것이다라는 거 설명 이미 드렸습니다. 정리하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넘어가십니다. 32번은요, 선생님 그냥 지나쳤어요. 틀린 친구들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어떤 문제였냐면,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였어요. 자, 그런 문제 어떻게 푼다, 여러분? 단락을 끊어서 푸는 겁니다. 단락을 끊어내지 않고 통으로 다 읽고 나서 선택지를 보면 어디 이 선택지가 어디에 있고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분간이 안 돼. 그래서 한 단락 내지 두 단락 정도를 끊어서 사실적 이해 문제로 넘어가서 나온 선택지들을 점검하는 거야. 그래서 지울 것들을 지우면서 그렇게 풀어내면 좀 쉽게 풀리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푸는 훈련을 한 번 더 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최고운전은 보기 한번 읽어보자. 중국에 대한 우리 민족의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래. 중국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래. 중국은 오랜 역사 동안 대국, 큰 나라라는 뜻이지? 땅덩이가 엄청나게 크죠. 큰 나라라는 이유로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외교적인 사대를 강요하며 수치와 서름을 주었대. 지금 내가 읽어도 열받는다. 그치? 자기네들이 큰 나라라는 이유로 야, 너 우리를 형님으로 섬겨 또는 우리를 주인으로 섬겨 이런 걸 요구했다는 거죠. 수치와 서름을 안겨줬고요. 이러한 무시와 서름을 갚기 위해 신라시대의 학자로 어린 나이에 중국에 가서 중국의 과거 시험에 합격해 벼슬을 하고 글을 써가지고 이름을 떨친 째치원이라는 역사적인 인물, 실제 있었던 인물이잖아요. 역사적 인물의 행적을 허구화한 소설이 바로 뭐다? 최고운전이라는 이 작품이다 라는 설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인물은 실제 인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야기는 다 그냥 거짓이라는 거지. 거짓된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그 인물의 영웅성을 막 부각해가지고 중국에 대한 우리 어떤 서름을 허구적으로 문학적으로 좀 그 서름을 좀 씻어내고자 했던 그 소설이 최고운전이었다라는 설명을 보기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 됐죠? 중국 황제가 낸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의 문인들과 겨루어 장원급제하는 째치원의 영적 모습을 통해서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중국에 당했던 서름을 풀고자 하는 소망, 이런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이런 효과,
이런 효과를 좀 보고 싶어 했던 거, 그게 최고운전이었다라는 설명이 나온 겁니다. 됐죠? 자, 1번, 2번, 4번 선택지만 쌤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좀 틀렸던 선택지들이니까 내가 맞은 사람들은 왜 맞았는지 확인하시고요. 틀렸던 사람들은 뭐가 틀렸는지 쌤이랑 같이 점검합시다. 자, 1번 선택지,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한 사람들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한번 따져보세요. 소고기, 대국을 멸시할 단서가 될까 하오니, 자, 요 말은 중국의 학사거든요. 중국의 학사? 황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험 문제 냈지, 여러분. 무슨 시험 문제 냈어? 함 속에 달걀을 담은 거지. 그래놓고 그 함을 보내고 신라한테 보낸 거죠. 신라한테 보내고, 야, 이 함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맞춰야 돼. 뭐가 들어있는지 맞춰야 되는데 함 속은 열어보면 안 돼. 이 상자는 열지 않은 채로 뭐가 들어있는지 맞추는데 못 맞추지? 그러면 내가 너네 먹는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지. 중국의 황제가. 야, 진짜 열받지 않냐? 이게 도대체 이 상자 건드리지도 말고 열어보지도 말고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하냔 말이야. 그런 문제를 낸 거지, 중국의 황제가. 근데 그걸 누가 맞춘 거야? 채치원이 맞춘 거야, 세상에. 더군다나 이 채치원은 어떻게 맞췄냐면 맨 처음엔 얘가 달걀인 상태에 있다가 이게 상자를 따뜻하게 보관하다 보니까 거기서 병아리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병아리로 변한 것까지 알아맞춘 거지. 이건 뭐 엄청난 거지. 이거 불가능하지, 사실은. 근데 그렇게 알아맞혔다고. 그래가지고 시를 쫙 멋들어지게 써가지고 보내니까 중국의 황제가 중국에 이제 아주 유명한 선비들을 다 부른 거지. 엄청난 지식인들 다 불러가지고 막 칭찬을 하면서, 야, 얘 이거 맞췄어, 너네 이거 봐봐, 이거 가능한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이 중국의 지식인이 너무 칭찬하면서 말했다는 거야. 상대편의 소매 속에 있는 물건도 오히려 알기가 어려워. 그치? 소매 속에 이렇게 감추어져 있으면 이게 뭔지 알아맞힐 수가 없잖아. 그런데 만리전력, 저 멀리 떨어진 저 변방에서 능히 연구하여 이같이 상세히 알아냈어. 상자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냈으니 자고로 중원은 어딜 말해요? 중국 본토를 말해요. 중국 본토에서도 이 같은 기제가 있었다는 말을, 기제, 기한, 인재, 천재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나이다. 중국에서도, 우리 역사 속에서도 중국의 이 엄청난 큰 땅인데 이곳에 엄청난 인재들이 있었는데 이 정도의 인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지. 극찬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걱정이 되는데 소국이 대국을 멸시할 단서가 될까? 이런 말이 나온 거야. 그러면 소국은 어디를 가리켜?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거지. 대국은 자기네 나라 가리키는 거지. 중국. 응? 이렇게 엄청난 인재가 신라에 있어, 소국에. 그러니 이런 엄청난 인재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를 깔보지 않을까요? 황제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응? 그래서 시를 지은 자를 중국으로 불러라.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냈는지 그 이유를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한 거야, 황제에게. 그래서 중국의 황제가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래서 신라에 시 지은 그 기이한 선비를 보내라 지시했던 거죠. 여기까지 지금 끊어서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1번 소국이 대국을 멸시할 단서가 될까 하오니 근거가 될 수 있다. 작은 나라에 이렇게 엄청난 인재가 있으니까 우리를 멸시하실 수도 있지 않겠어?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중국 학사의 말을 통해 중국이 우리나라를 소국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시하는 태도. 나라 자체는 엄청 작은데 거기 엄청난 인재가 있으니까 이거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한 거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를 소국이라고 깔보고 이 소국에는 그런 엄청난 인재가 있으면 안 돼. 라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오케이, 맞아,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 2번 보십니다. 천자가 우리나라를 침공하고자 하여 또 시 지은 선비를 부르니 경이 대신 가는 것이 어떠하오? 라는 신라 왕의 말을 통해 오랜 역사 동안 중국에 당한 서름을 갚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소망을 엿볼 수 있군. 자, 중국에 대한 서름을 갚고 싶어 했어. 그죠? 수치와 서름을 주었고 채치원을 통해서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 서름을 좀 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보기에 나왔잖아. 그러니까 뭐 서름을 갚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소망 이런 게 있었다라고 맞죠. 기본적으로 최고운전에 대한 설명이. 그런데 여러분 선택지 중에는요. A를 통해 B를 드러내고자 했다라는 이 연결의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본문 근거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확인 들어갑니다. 여기죠. 신라에 시 지은 기이한 선비를 보내라. 황제가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앞이랑 연결입니다. 그랬더니 신라 왕이 천자가 우리나라를 침공하고자 하여 또 시 지은 선비를 불렀다. 그런데 경의 시랑 경의 사위는 최치원이 사위란 말이야. 나이가 어려 만리밖에 보내기 어려우니 경이 대신 가는 것이 어떠하요. 그랬더니 경이 승상이죠. 원하옵건대 평안하소서 하고 그 명령을 받아 집으로 돌아와서 울면서 말했어. 집안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자, 신라의 왕이 최치원은 너무 어려. 보내면 안 될 것 같아. 나이 든 당신이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승상한테 물어봤다는 거지. 그랬더니 이 벼슬아치가 원하옵건대 평안하소서라고 말했어. 그 말은 제가 가면 다시 올지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왕께서는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한 거라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집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했어? 이 사람 울었잖아. 울었어. 집안 사람들에게 말했단 말이야. 울면서. 선생님이 지금 본문을 뺐지만 어떤 문장도 있냐면 선생님 지금 읽어줄게. 여러분 본문 보고 계시죠? 울면서 어떻게 말했냐면 내가 대신 가는데 살아 돌아올 계교가 없으므로 어찌할꼬 그랬단 말이야. 나는 살아 돌아올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경이 대신 가는 것이 어떠하오 라는 이 신라왕의 말은 사실은 서름을 갖고자 하는 소망이 드러난 게 아니라 이 가면 어떻게 될 확률이 높은 거야. 죽을 확률이 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젊은 최치원을 보내고 싶지 않았지. 얘가 진짜 문제를 풀어낸 이상한 비범한 능력을 가진 애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보내고 싶지 않았고 대신 그래서 당신이 가는 게 어떻겠어. 당신이 희생하는 게 어떻겠어 라고 신라왕이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대국에 대한 두려움의 정서가 깔려 있는 거죠. 가면 죽을 거야. 라는 공포심이 깔려 있다라고 읽어야 되잖아. 그래서 뭐가 안 된 거야? A와 B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연결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2번이 정답으로 나온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 봅니다. 4번 선택지한 친구도 있었어. 새소리를 들으니 밥 속에 독약이 있어 먹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라는 최치원의 말을 통해 신비한 능력으로 중국의 계략을 물리치는 최치원의 영웅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여러분 최치원이 어떻게 했다고? 새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근데 새 소리를 이 사람 해석했어? 동물의 소리를 알아듣는 거야. 밥 속에 독 있어요. 먹지 마세요. 이랬다는 거지 새가. 그래서 밥을 안 먹었다. 중국의 황제가 여러 번에 걸쳐 중국의 황제뿐만 아니라 중국의 정말 유명한 이 지식인들이 이 채치원을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테스트를 계속 여러 번 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밥 속에 이제 독약을 넣은 거지. 그래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새 소리를 듣고 그 밥을 안 먹었단 말이야. 채치원이. 독약이 들어있다라는 새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최치원의 영웅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거는 너무 당연히 연결이 A와 B가 연결이 되게 잘 돼 있는 선택지야. 뭐 근거 찾으나 마나 하고요. 됐죠? 그래서 1번과 4번은 상당히 괜찮은 선택지. 네, 2번 문제되는 선택지죠. 어떻게 해야 된다? A를 통해 B를 드러냄 했을 때는 여러분 자, 요 구조 연결 논리를 잘 판단해라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38번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나왔는데 여러분 영탄적 어조를 활용해 한탄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고전 시가로 넘어가 있죠. 어디 봅시다. 춘명곡으로 넘어간 걸로 보이네요. 네, 춘명곡으로 넘어갔는데 38번 여러분 같이 보세요. 영탄적 어조를 통하여 한탄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개념 문제 나왔습니다.
별표 5개 하시고요. 영탄적 어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여러분 잘 정리하십니다. 영탄적 어조 만드는 방법. 영탄이라는 건 감정을 훅 폭발하는 거야. 감정을 노출하는 표현 방법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 감탄사 사용하면 돼. 감탄사. 예를 들자 뭐 아, 오, 헐, 대박 이런 거 다 감탄사 쓰면 자기 감정을 훅 노출하는 거야. 자, 두 번째. 감탄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게 되면 역시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영탄적 어조가 만들어집니다. 감탄형 종결 어미의 가장 대표적인 거 구나, 도다, 노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종결의 형태가 꼭 이렇지 않아도 해석을 해봤을 때 이 종결 형태들을 들여가서 말이 된다. 문장이 말이 된다. 그러면 감탄형 종결어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3개만 암기하라 그 얘기야. 쓰면 영탄적 어조 만들어집니다. 또 느낌표. 영탄적 어조를 만들어내죠. 느낌표라는 것도 감정을 노출하는 특수 기호잖아. 그죠? 그 다음 영탄적 어조 혹격 조사 중에 일부 예를 들어 뭐뭐 이어 뭐뭐 이시여 뭐뭐 이어 이런 것들은 영탄적 어조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야. 엄마 이렇게 부르는 거랑 오 어머니시여. 자, 뭐가 영탄적 어조인지 느낌 오시죠?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 서리적 의문이 있으면 영탄적 어조를 만들어냅니다. 서리적 의문 같은 경우는요. 질문이 아니죠.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정서를 노출하는 표현 기법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적절합니다. 자기 정서를 가난하다고 해서 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안다는 거지. 나 외롭다는 거지. 이렇게 정서를 드러내는 표현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적절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탄적 어조 5개를 통해 만들어진다.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기억하고 가십니다. 꼭. 그러면 여러분 본문에 이런 게 있었던 거지. 아득한 구름밖에 빈소리뿐이로다. 내일이야. 나도 모를 일이로다. 자, 이런 게 다 뭐야? 로다는 여기 구나 도다 노라랑 똑같아. 빈소리뿐이로 구나 해도 되잖아. 감탄형 종결음이 쓰인 거고요. 어화는 감탄사가 쓰였어. 그러니까 영탄적 어조, 한탄의 정서 다 연결이 된 거죠. 1번은 너무 적절해. 1번 하면 안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 다음 5번에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 여기죠. 태산이 평지되도록 금강이 다 마르나. 불가능한 상황이지. 태산, 중국의 가장 높은 산이거든요, 여러분. 평지가 어떻게 돼? 불가능해. 금강, 엄청나게 큰 강? 말라? 어떻게 말라? 불가능해.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 것까지는 맞아. 님의 안녕에 대한 소망을 드러냈나? 그거는 뒷문장을 봐야지. 님의 안녕이라는 건 안녕이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 뭐야? 편안하게 건강하게 있는 게 안녕이잖아. 그걸 소망했나? 볼까요? 평생의 슬픈 회포를 어디를 가을알이 비교하겠는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뭘 부각하는 거야? 평생의 슬픈 마음을 부각하고 있잖아. 님의 안녕에 대한 소망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탄적 어조 한탄의 정서는 맞는 선택지. 불가능한 상황까지는 맞아. 안녕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는 건 아니야. 그래서 5번이 답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자, 개념.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이런 선택지는 뒷부분까지 꼭 봐야 된다라는 것까지. 뒷부분 놓치지 말기. 뒷부분 놓치지 말기. 뒷부분 놓쳐서 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잘 정리해두고 가십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39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4번, 5번이 나와 있는데 정답은 5번이 나와 있었죠. 5번이 정답이고요. 1번, 4번 한 친구들이 있었단 말이야. 자, 근거를 가지고 선생님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디귿의 일신의 병은 님을 향한 상사의 병으로. 자, 여기까지 확인하는 거야. 닫힌 서창 안에 있는 님을 그리워하고 있다. 서창 안에 님이 있대요. 그리워하고 있으면 드러내고
있군. 자, 디귿으로 넘어갑니다. 간장이 다 썩으니 목숨인들 보존하랴. 내 창자가 다 썩었어. 과장이죠? 목숨을 보존하랴? 나 죽을 것만 같아. 이러고 있는 거지. 내 한 몸에 병이 되니 만사에 무심하여. 내가 병이 들어가지고 어떤 일도 별로 하고 싶지 않고 아무 신경도 안 쓰이고 무관심. 무관심. 관심이 없어. 서창을 굳이 닫고 섬거에 누웠으니 서재의 난창을 굳이 닫았어요. 여러분 주체가 누굴까? 누가 서창을 굳이 닫은 거야? 화자죠. 상사병이 들어가지고 아무 일도 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야? 창문을 딱 닫았다 그 얘기야. 자기가. 그럼 여러분 이 3번 선택지 걸려야지. 서창 안에 누가 있어? 님이 있어? 아니야. 화자야. 화자. 화자가 있는 공간이야. 응? 그러니까 서창 안에 님이 있는 게 아니라고. 여길 지워야 되는 거야. 주체를 잘 확인하셔라 그 얘기입니다. 서창 안에서 화자가 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고친다면 서창 안에서 화자가 님을 그리워함. 이렇게 써야 맞단 말이야. 서창 안에 있는 님이 아니고 서창 안에 있는 화자가. 됐죠? 이해됐죠? 서창 안에 있는 화자가 님을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고쳐져야 된다. 주체 확인하기. 별표하시고요. 주체와 객체. 여기선 주체가 누구야? 화자고. 객체가 누구야? 님이잖아. 대상이죠. 대상. 대상이 님이잖아. 화자가 님을 그리워하는 거야. 서창 안에 있는 자, 주체와 객체를 이렇게 정확히 분간해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함정 선택지입니다. 나도 좋아해. 나도 좋아하는 선택지야, 여러분들. 잘 보고 가세요. 그러니까 문장을 읽어가면서 어떤 행동이 나오면 이 행동의 주체가 누구인지 항상 확인하는 거 잊지 말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 4번으로 갑니다. 리을의 운산과 호울은 아름다운 자연으로 화자와 님의 마음을 이어주는 매개의 역할을 하고 있군. 자, 매개니까 운산이나 호울을 통해서 서로 거리가 떨어져 있는 화자와 님이 이렇게 연결되는 분위기가 있어야 돼. 자, 보시죠. 운산. 황홀하다 꿈을 생시 삼고 지고 꿈에서 님을 봤단 말이야. 그래서 그 꿈이 생시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죠. 잠 못 들어 한숨 짓고 바삐 일어나 바라보니 너무 꿈을 다시 꾸고 싶었던 거지. 꿈. 님을 봤잖아. 소망의 일시적 성취가 일어났다고. 그래서 너무 꿈을 꾸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는 거지. 그래서 한숨을 쉬고 일어났다고. 그랬더니 구름 낀 산이 첩첩이 막혀서 천리몽을 가렸어. 꿈이죠. 님이 계신 곳을 향해 가고 싶어하는 이 꿈을 가려버렸다고. 운산이 가렸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운산은 플러스 마이너스 시적 기능 뭐야? 장애물. 단절의 의미를 갖게 되죠. 매개? 아니야. 단절이다 그 얘기야. 운산은. 됐죠? 이런 맥락을 읽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 호월도 볼까요? 호월, 힐호자입니다. 힐호자. 그러니까 흰 달빛은 창창하여 막 빛이 반짝반짝 나는 거지. 두 마음을 비추었다. 자, 화자와 님이겠다. 그지? 님의 마음을 비추고 있어. 그런데 매개하고 있어? 매개는 아니야. 그냥 서로 먼 거리에서 상대방을 그리워하고 있는 그 마음인 거지. 그러니까 호월은 그냥 그리움을 심어하고 있을 뿐인 거지.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느낌은 아니다 그 얘기야. 서로 다른 곳에서 달빛을 보면서 생각했을 수 있지. 그래서 더 그리워졌을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리움을 심화하는 객관적 상관물은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연결의 매개체는 될 수 없다라는 거. 자, 연결할 때랑 그냥 심화할 때랑 또 연결할 때랑 단절할 때랑 어떤 근거들이 존재해야 되는지를 감을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어가 나왔는데 그 단어를 한글만 읽으면 안 되고 그것이 갖고 있는 감추어진 기능이나 의미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야. 고등 국어에서, 문학에서. 이해되셨죠? 자,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내용도 필기하십니다. 선생님 필기 안 하고 그냥 가요? 여러분들은 필기하셔야 됩니다. 자, 5번 정답 나왔어. 꽃과 낙엽은 계절을 알리는 소재. 알죠? 꽃은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 봄이고 낙엽은 잎이 지는 거니까 가을이죠. 계절을 알리는 소재로 이를 통해 님을 그리워하는 사이 시간이 빠르게 흘렀음을 드러내고 있군. 자, 5번의 근거 여기입니다. 좋은 기약이 막혔고 세월은 많기도 많구나? 많다라는 뜻이잖아? 크다라는 뜻이고 세월은 크기도 크구나? 많기도 많구나? 세월이 빨리 지나갔다 라는 의미로 읽히죠. 엊그제까지 꽃이 버들 곁에, 버드나무 곁에서 붉었었어. 봄이죠. 그런데 그 동안에 훌훌, 시간이 빨리 흘러갈 때 우리가 훌훌 지나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낙엽 지는 소리 난다. 가을이 됐죠. 엊그제 봄이었는데 눈을 이렇게 감았다 딱 뜨니까 엊그제면 3일 전이잖아. 가을다 떠보니까 가을이 됐어.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그대로 연결. 됐죠? 네. 그래서 너무 정답인 게 나온 거야. 이런 문제를 좀 안 틀리려면 단어가 갖고 있는 기능이나 의미를 아까 말씀드렸죠? 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얘기 선생님 강조해서 드립니다. 한 번 더. 그 다음 보고 가십니다. 자, 42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힘내십시다. 42번은요. 보기 문제인데 그냥 선생님 정답만 가져왔어. 틀린 선택지들 좀 있었는데 정답만 가지고 와서 어떻게 얘가 정답이 되는지를 보기랑 연결하면서 읽는 방법 그거 하나만 좀 알려드릴게요. 보기를 참고해 가에서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형광펜 친 것만 좀 봅시다. 가와 나는 한 존재의 죽음이 다른 존재의 생명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이치를 일깨워주고 있대. 그 죽음이 뭐로 바뀌어? 생명으로 바뀌는 이치를 일깨워줬대. 자, 2번 선택지 정답이었거든요. 보세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의 답이었는데 가에서 가와 나가 그걸 보여준다 그랬잖아. 가에서 이 모든 절차가 침묵 속에서만 진행된다는 것은 한 존재의 죽음이 또 다른 존재의 소멸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군. 이런 선택지가 나온 거야, 여러분. 뭐가 잘못됐는지 보이세요? 자, 보기에선 분명히 죽음이 뭐랑 연결된다? 생명과 연결된다고 얘기했잖아.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연결되어 있다는 말로 바꿀 수 있죠. 보기의 말로 바꾸라고 선택지를. 그런데 이 2번 선택지는 뭐래? 죽음이 소멸과 연결되어 있대. 보기에선 뭐랬어? 죽음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는 소멸과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는 잘못된 선택지가 된다 그 얘기야. 보기에 있는 연결되어 있는 단어의 흐름. 보기에서 연결되어 있는 단어의 흐름 잡고 있어라. 그걸 잘못 이야기하고 있으면 시 볼 필요도 없고 보면 볼 필요도 없이 그냥 틀린 선택지가 나온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놓치면 안 됩니다. 역시 여러분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선택지. 출제자들이 필기하십니다. 좋아하는 함정 선택지입니다. 아셨죠? 이런 문제 틀리시면 안 돼요. 보기 문제 선생님이 매년 보기 문제가 이렇게 풀리는지 본문 없이 선택지와 보기만 비교해서 풀리는지를 수능에서 매번 테스트 해본다 그랬어. 본문을 보고 싶은데 일부러 안 봐. 일부러 안 보고 그냥 보기와 선택지만 연결해서 풀어보는 거지. 그러면 수능에서 문제들이 풀려요. 계속해서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물론 앞에서처럼 이 논리적인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본문을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아까 최고운전처럼.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보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보기랑 본문을 연결해서 풀리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 그래서 1차적으로 보기 문제가 있으면
보기랑 선택지를 잘 비교해야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네. 기억에서 미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4번 선택지. 둘 다 정답이 아니었어. 둘 다 정답이 아니었는데 왜 정답이 아니었는지만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디귿은 봄볕, 단양한, 따뜻한이란 뜻이었죠. 봄볕 따뜻한 오후 한때. 죽음과 관련된 경험이 내적 충만으로 플러스로 이어지리라는 화자의 기대감을 계절의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봄볕 따뜻한 오후 한때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 계절의 이미지가 맞지? 그런데 여러분 요 디귿만 보면 3번 선택지 해석이 안 돼요. 반드시 앞뒤 맥락을 봐야 돼. 그러면 뒤를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오더라는 거지. 당나귀가 덜컥 무릎을 꿇고 수용 받아들이는 태도죠. 지상에서 숨바꼭질하듯 잠적했다. 사라졌다란 뜻이야. 소멸, 죽음이죠. 그러면 봄볕이 따뜻한 오후 한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 죽음이 일어났어. 소멸이 일어났다고. 잠적했다 이렇게 끝났잖아. 그러면 내적 충만? 어딨어 그게? 없어. 기대감이 어딨어? 기대감 없어. 그냥 침묵 속에서 그 죽음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것만 나타날 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가 다 안 됩니다. 그냥 본문에 밀착해서 바라보라 그 얘기야. 됐죠? 4번 볼까요? 리을은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을 물리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지배하고 있는 어둠을 물리치고자 하는데 그럼 어둠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구나. 공감각적인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본문 보십니다. 돌아오는 길이 절뚝거린다. 하루 해가 저문다. 마이너스 상황 나타났고요. 비로소 어둠이 고요한 것들을 빛나게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둠이 어떻게 했다고? 고요한 것들을 빛나게 했다네 여러분. 그러면 이 문장에서의 어둠은 플러스가 마이너스일까? 고요한 것들이 반짝 낮 동안에 낮에 너무 센 태양빛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고요한 것들이 반짝 빛나기 시작했대. 그게 어둠이란 시간대였대. 그럼 어둠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맥락을 보면서 이 시어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판단해 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4번 선택지 왜 잘못됐는지 아시죠? 나를 지배하고 있었어 어둠이? 아니야. 그런 것도 안 나왔어. 또 물리쳐야 돼? 아니야. 왜 물리쳐? 고요한 것들을 빛나게 하는 어둠인데 그 안에 이 화자가 있으면서 인생에 대해 성찰하는 그런 시간일 뿐이지. 됐죠? 그래서 얘가 안 돼.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공감각적인 이미지는 여기 있죠. 별빛 시각이죠. 별빛은 오로지 시각으로 눈으로 볼 수만 있어. 그런데 이걸 촉각으로 전혀 말도 안 되는 낯선 감각으로 바꿔놨죠. 그래서 감각의 전이 다시 말해 공감각은 있었다. 그런데 그 공감각적인 이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다 잘못됐다. 그죠? 이렇게 정리하고 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해 봤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는 왜 답이 될 수 없고 이 선택지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답이 되는지를 본문의 근거랑 연결하고 배경 지식이나 개념을 설명드리면서 영상을 한 편 찍었습니다. 여러분 문제 푼 걸 통해서 문학의 개념은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겠구나. 문학의 문제는 어떻게 풀려나가는구나. 우리가 시나 소설이나 본문을 읽고 선택지를 읽어나갈 때 단순히 한글을 읽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자꾸 생각해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1차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 생각을 돕는 기본 도구들을 선생님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공했으니까 내가 선택지를 읽을 때 예를 들어 주체와 객체를 분간하는 선택지,
보기, 논리적인 연결을 잘못 매칭해 놓고 있는 선택지, 이런 함정 선택지들을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지, 시어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문맥 안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이런 것들 잘 훈련하면서 여러분들 문학 독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대단히 간절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우리 코로나 지나고 이 엄혹한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 지나고 다시 만났을 때 문학에서 한층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실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 다시 만나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